안녕하세요. 오늘도 생존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생존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글로벌 금융위기 2부, 신용과 담보에 대해서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용과 담보에 대한 이해가 필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이제 2007년, 2008년 역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담보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때의 상황이 지금 이제2023년 버전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금융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다. 그때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준이나 뭐 정부에서는 해결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의 금융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담보와 신용의 관점에서 한번 현재의 문제들을 재해석을 해보고, 또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재해석을 하자면요. 이제 신용과 담보의 관점으로 한번 다시 보는 거죠. 왜냐하면 2007년과 이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고, 또 2007년, 8년의 문제가 담보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담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 사태를 좀 재해석을 하자면 2020, 21년에 이제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넘쳐 흘렀고, 특히 이 지방은행들이 이제 수혜를 많이 봤던 게 이런 좀비 기업들 이제 밸류에이션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아주 많은 투자 자금들이 이제 시중은행들로 흘러 들어왔었던 거죠.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들이랑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풍부한 유동성을 제대로 누렸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작년부터 유동성 축소 분위기에 이제 금리 인상 또 경기 침체 등 이제 시장 전반에 이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운영난들이 생긴 거죠. 이런 주 고객인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예금들을 빼가지고 이제 운영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예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은행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에 뭐 트위터 같은 데서 VC 같은 애들이 이제 또 공포 심리를 조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돈을 한꺼번에 다 빼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뱅크런 사태로 마무리가 됐지만, 결국에는 이게 담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실리콘밸리가 아주 그 좋은 담보를 갖고 있고 그 담보에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뱅크런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 담보를 이용을 해서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투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자산을 팔지 않고도 충분히 그 예금을 빠져나간 거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뱅크런이라는 거는 유동성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유동성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쇼크가 왔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으면 뱅크런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담보의 퀄리티가 아마 좋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대형 은행이라든지 이제 딜러라든지 이런 애들이 담보를 보고 딱지를 놓은 거죠. 못 빌려주겠다. 한 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게 평소 같았으면 좀 담보가 안 좋아도 받아줬겠죠. 이 담보라는 게 아마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이제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산 중에는 이 대출 상품들을 묶어가지고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가지고 갔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담보로 넣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했는데 노라고 한 거죠. 그럼 왜 노를 했냐? 지금 현재 시장 환경이 굉장히 유동성도 축소하는 분위기에다가 경기 침체에다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이런
대형 은행들은 이미 2007년에 베어 스턴스나 리먼 사태를 아주 직접적으로 피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위험 회피 레벨이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담보도 퀄리티가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1티어 그러니까 국채 중에서도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미국 단기 국채가 아니면 안 받는다라고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이제 최악의 선택은 자기들이 가진 자산을 강제로 팔 수밖에 없는 건데 그중에서는 이제 만기 보유하면 그냥 원금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산들까지 결국에는 중간에 억지로 팔면서 헐값에 팔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채를 전부 맞추지를 못하면서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은행 하나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담보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자산을 강제로 팔게 되는 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요. 특히 이제 담보에 문제가 생기면 2008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죠. 왜냐하면 자산을 강제로 매도를 하게 되니까. 그 시장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자산을 이제 담보로 걸어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마진콜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마진콜에 따른 이제 담보의 가격을 맞춰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청산을 당하겠죠. 그러면 청산을 당하면은 결국에는 그 돈을 다 잃는 거기 때문에 그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그 마진콜이 났던 거를 이제 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가진 자산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가진 자산을 팔게 되면 자산 시장은 또 떨어지게 되고 또 떨어지면은 다시 마진콜이 발생하고 그럼 또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또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충당하고 그 과정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08년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건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매도하는 애들만 있고 살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연준이나 정부의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구제를 했던 게 이제 2008년, 9년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러면 2023년 버전으로 돌아가면 작년에 영국과 일본에서 이미 부러졌던 게 나왔죠. 그게 뭐냐면은 영국의 채권 시장에서 지금 이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중앙은행에서 긴급하게 유동성을 투입을 했고 국채를 전부 사들였던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심지어 10년물인가 거의 그 거래량이 며칠 동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초유의 사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뱅크 오브 저펜에서 전부 사들이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마켓 오브 라스트 리sort라는 이제 역할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극적이었던 게 이제 처음에는 긴축을 발표를 하고 뭐 총리까지 새로 뽑아서 진행을 했었죠. 리스트러스라고. 근데 그게 상황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한 2, 3일 만에 다시 양적 완화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그럼 연준은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사실상 재무부라든지 이제 뒷단을 통해서 유동성을 우회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 망하고 이제 지방은행으로 퍼져 나갈 때 얼른 PTFP라는 또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적 축소를 1년 동안 했던 게 이 대출을 늘림으로써 다시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사실 이게 은행 하나의 문제인 것 같죠. 실제로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도 나와서 실리콘밸리의 특수성으로 생긴 문제고 아무 은행 시스템, 뱅킹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뒷단에는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심에는 담보와 이제 신용이라는 키워드가 존재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거를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담보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 은행뿐만이 아니라 크레딧 스위스나 도이치뱅크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는 나라를 막론하고 그냥 이거는 국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럽이건 미국이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나 도이치뱅크도 이제 파생 상품 거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크레딧 스위스는 또 거의 다 더 웃깁니다. 이제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다른 데들도 사실은 터지지 않았을 뿐이고 연준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긴급하게 나와서 무마를 이제 시장을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춤 상태로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폭탄을 안고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절대 끝난 게 아니고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과 옐런이 얼른 시장에 나와서 진정을 시켜야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옐런은 이제 특히 뭐 긴급 기자회견 무슨 의회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식 시장에 더 혼란이 오는 또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2007년과 지금의 상태는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 그래서 2007년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것은 2007년에 사라졌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그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 2023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돈을 써서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문제였었고, 그게 지금 다시 나타난 것뿐이다. 라는 거죠. 특히 규제의 필요성을 굉장히 역설을 했었고, 또 규제로 인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뱅킹 시스템의 안전을 강조했던 미국 정부나 이제 연준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은행의 손발을 묶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007년 이후에 PTSD가 와서 대출을 이제 생각보다 이제 예전처럼 많이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돈들이 전부 안전자산이 대기업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나왔던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규제 강화는요 재밌는 게요. 이 크레딧 스위스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크레딧 스위스가. 그래서 여기 줄친데만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subject to high standards 뭐 쭉 나오죠. 뭐 liquidity, leverage requirements 이 나온 이제 유동성, 레버리지 이런 그런 건전성 지표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분기 보면요.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중간에 liquidity ratio라고 나오죠. 이 유동성 지표 이제 비율이 144%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장부상에는 그렇게 나왔던 거죠. 보시면은 지금 이 은행 위기 사태로 인해서 한 번에 망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필요성도 이제 실효성의 의문이 생기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가 왜 진행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레딧 컨트랙션, 뭐 크레딧 크런치로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데 오른쪽 밑에 분홍색 보시면요. 밑으로 쭉 바가 내려가 있죠. 이게 이제 대출 양이 변화를 나타낸 건데 이게 지금 3월에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도 보시면은 뭐 104.7 billion이라고 돼 있죠. 2주 동안.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서 지금 뱅킹 시스템 자체가 이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은행들이 대출을 이전부터 줄이고 있었지만 극단적으로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위험 회피 레벨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단기 국채 아주 따끈따끈한 최상급의
이 담보를 살 수 있는 이 경매 시장을 보면요. 지금 가격이 정말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랑 이제 금리랑 반대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입찰가가요. 그러니까 낮은 일드니까 높은 가격이죠. 가장 높게 베팅한 게 0%예요. 이 0%라는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요. 지금 연준에서 리버스 리포라는 이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4.8%라는 위험성이 없는 그런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뭐 망할 일이 없으니까 4.8%를 그 아주 안전한 그 이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경매 시장에서 0%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낮은 일드죠. 그러니까 그 아주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까지 국채를 사려고 하는 걸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담보가 부족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담보도 그냥 담보가 아니라 아주 최상급의 담보가 이제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왜 부족하냐? 이제 앞으로 이 애들이 이제 봤을 때는 담보가 필요할 상황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여기다가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이제 유동성이 막히게 됐을 때 오직 최상급의 이 담보만이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보를 지금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딜러들이라든지 어떤 은행들 시장 위험 회피가 얼마나 그게 치닫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포 딜러들이 이제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이 바뀌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시장 위험 회피 레벨이 극단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담보도 이제 아주 최상급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티어 담보 아니면 안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기관들이 너도 나도 국채를 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경매 시장에 치열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일본 뭐 3개월짜리 국채도 보니까 거기도 또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담보 시장을 보면 지금 현재 그 은행 금융 시스템 또 통화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그 압박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주식 시장이 뭐 계속 올라가네 마네 하는 거랑은 정말로 별개로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이 통화 시스템에 굉장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섣불리 투자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또 점점 그 경기 침체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또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요. 연준과 정부가 나서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나왔을 때도 일회성이다, 뭐 특수성 때문이다, 뭐 다른 은행이 나와도 뭐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위기가 생기면 그러니까 예방이 아니고 때우는 방식인 거죠.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연준의 신뢰가 안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 지금 얘네들이 하는 게 그게 본질적인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이죠. 수면 아래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07년 이후 그때 리먼 사태, 베어스턴스 망하고 그거를 금융 시스템에 이제 지켜보면서 거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이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간에도 한 번씩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있었고 19년에도 있었고 2023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역대급 금리 인상 속도와 이제 유동성 축소를 같이 또 진행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점점 더 수면 위로 더 드러나고 있을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주식 시장은 뭐 계속 올라가네 많이 종목이 뭐 올라가고 뭐 몇 배가 뛰고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채 시장을 봐도 그렇고 또 은행들이 지금 위험 회피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또 기업들의 계속해서 고용도 자르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다 종합을 해보면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당장은 주식이 뭐 뛰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시리즈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